진보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탄생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반응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2달이 지난 지금 약속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져가고 실체도 잘 알 수 없는 창조경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먹튀 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정부는 국정운영 제1목표를 창조경제 구현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 ICT와 접목을 해서 새로운 산업 그리고 기존 산업을 개혁하는 그런 신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 해서 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그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알듯말듯합니다. 우리 국정운영의 책임자이신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창조경제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6월 달에 창조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시죠? 네. 이번에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그 상과 목표, 방향, 계획 그리고 효과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2가지 핵심적 사안인 고용률과 ICT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총리께서는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그 외에도 가업 상속을 장려하고 여성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이런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노사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요 정책 과제를 심층 검토 중입니다. 예, 곧 아직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아직도 총론 수준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네.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238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최대 4%로 예상을 하면 약 12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112만 개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취업자가 47만 명씩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8만 1,000명, 이명박 정부 때 19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추경안을 보니까요.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5만 개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취업자 수가 당초 계획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늡니다. 고용률 70%를 만들려면 한 해에 47만 명씩 늘어야 되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하고도 30만 명에 그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총리께서는 이 정부 임기 중에 고용률 70%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고용률을 높여서 중산층을 늘리지 않고는 사회 통합이나 국민 행복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률이 비슷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고용 친화적인 개혁을 통해서 5년 동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달성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예, 의지가 있으신 건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의 가장 가시적인 목표가 고용률 70%입니다. 아직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완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되는데 올해 추경 예산안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일자리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5만 개 중에 80%가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고 90%는 한시적인 일자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창조경제 제대로 하려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예, 총리님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만 2017년까지 4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ICT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 ICT 분야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고용 증가율은 5% 내외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은 막연한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집중할 때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존 국정과제 사항들을 재탕삼탕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이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ICT 분야에서는 과거 하드웨어가 중심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이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같은 분야의 컨텐츠 부분을 육성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CT와 기존 제조 부분을 융합하는 융합 산업 부분, 그다음에 ICT와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융합 산업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 R&D 한 부분들이 사업화로 연계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이 부분들 연계를 강화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런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설사 일자리가 계획대로 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 ICT 업계의 근로 환경이나 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하청업체는 프리랜서들에게 다시 재하청을 줍니다. 심지어 6차, 7차 하청까지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고요. 하청이 내려갈수록 계약관계도 불공정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관께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난 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IT 업종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제시를 하고 이들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창조 경제를 하겠다면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그 산업 분야에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부터 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 제정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예, 경제민주화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나 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기재위 정무위원들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고 때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하신 걸 두고 대통령이 여당의 입법 수위를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신 것보다도 원론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생각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국회에서는 그게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수위를 제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총리께서 이 부분은 무겁게 진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창조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6월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논란만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기반 없이 창조경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양극화된 생태계에서는 경제 생태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 전에 경제민주화 추진에 종합적인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양면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차원에서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 제안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국민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도 생기고 국민들의 신뢰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조합 등 제반 경제 주체들과 경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총리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인 기반으로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에 관해서는 현재 기구 내에서 관련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최근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세 가지 원칙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꼭 이익이 가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경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인데 모르십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확실한 도움을 주고 그냥 확실한 도움을 주고 예, 국민적 공감이 부족한 정책은 속도 조절을 하고 예. 그리고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당연한 말씀인데 제게는 당연해서 그런지 하나만한 얘기로 들립니다. 특히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앞서도 국회의 그 입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국회의 고위 권한이 입법권에 대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 방안으로 총수일가 지분 30%를
검토하셨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정위에서는 총수일가 책임을 물으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찬성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30% 룰을 갑자기 삭제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갑자기 삭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처음에 논의가 될 때 아마 그 실무적으로 총수 일가의 그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어려우니까 아마 입증 책임을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그 후에 이 추진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잉 규제 논란, 뭐 위헌 논란 이런 법리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입증 책임 전환은 네. 다른 사안이고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30%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관여 추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무죄 추정이 아니고 이건 유죄 추정이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저희가 이 절차적인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저희는 실체적인 규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절차보다는 빨리 실체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기업들의 반발이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대통령 말씀이 더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 싶습니다. 전에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어떤 그 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법은 좀 공정하고 법적 논리도 안정적으로 돼줘야 우리가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제 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제 또 논의를 하겠지만 공정거래 관련 법이 법리에 휘말려 가지고 집행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가맹점 불공정 계약 실태 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께서도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서 저매출 점포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야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정위에서 저매출 기준을 야간 매출액 11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위원장께서는 전기료와 같은 관리비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야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의원님께서 약간 저희하고 조금 이해가 다르신가요? 제가 얘기한 11만 원은 혹시 이게 11만 원 정도 한다면은 얼마만큼의 가맹점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 그걸 예시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얼마를 심야 영업 예외적으로 할 건지 이것은 가맹점하고 가맹본부 간에 이렇게 할 건데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것은 뭐 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준을 정한 건 아니라 이런 아니죠. 말씀이시죠? 예, 지금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좋습니다. 아니고요. 예. 적어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 가맹본부가 잘못하면 저희가 실태 기준이 없으면은 가맹점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힘의 우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분석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협상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시간당 35,000원, 8시간 기준 28만 원 돼야 된다는 게 당사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28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또한 당사자들의 증언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기준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4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하셨습니다. 대책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책의 목적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채용을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이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정부 대책은 정확하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그렇죠? 네,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먼저 가장 주된 목적 자체가 고용의 안정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지금 고용 안정을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 안정이라는 목적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업이 폐지되거나 전환되면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15개 중앙행정부처 중에 9곳에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근로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여전히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목적이 고용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계약직 고용보다는 고용 안정 면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해고 조항은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과 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규정 자체만으로는 이것을 위법하다 또 혹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들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 폐지나 전환에 따른 계약 해지, 또 근로성과 평가에 따른 임의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은 저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작년 10월에 국회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경력과 호봉 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이 법의 취지처럼 현재 총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고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별도의 직제와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첫 번째는 이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시키는 데 일단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에 버금가는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별도의 임금 체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금 체계 이전에 별도의 직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리고 조직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그리고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대책의 처우 개선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별도의 직제로 정규직화 당장 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직제로 임금과 경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은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공공기관에 많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이 있어요.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청소, 경비 이런 업무들인데 이런 업무들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간접 고용 중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일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예산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 합리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간접 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접 고용 비정규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간접 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0% 이상이 되는 기관이 15개나 되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주택관리공단 같은 기관은 100%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비정규직 대책은 이게 반쪽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에 노동생산성 지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노동생산성 지표는 부가가치를 평균인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인원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계산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모의 평균인원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이 1 늘어날 때 분자의 부가가치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0.6이나 0.7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늘면 늘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지표대로라면은 공공기관은 평균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균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간접 보양이 늘게 되겠죠. 장관님, 이 기획재정부의 지표대로라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들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관리 업무비를 제외하듯이 이번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개선할 때 지금 지적하신 그 노동 생산성의 하락 부분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하반기에 꼭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과 상생을 확보하는 시장의 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승자 독식의 시장을 개선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공정한 상생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또한 1, 2%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문어발 시 계열사 확장,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근절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노동의 민주화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민생의 침체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재벌과 대기업만 승승장구하는 양극화된 경제 생태계에서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점을 유념해 줄 것을 다시